다시 돌아와서 10-2 요번에 이제 항소심의 심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이 부분도 앞에서 우리가 그냥 막 이렇게 전체적인 틀에서 다루었던 부분인데 한번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용어는 우리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많이 이야기했고 뭘 말하려는지 알 거예요. 형사소송에서도 등장하는 원칙이고, 그렇죠. 그래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인데 뉘앙스 알겠죠? 자기가 항소한 사람 입장에서는 더 후퇴해 주지는 않는다. 좋은 쪽으로 가지 더 나쁜 쪽으로 가지 않는다. 이런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런 원칙이 작동하니까 예를 들어 패소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항소를 할 거고 승소한 입장에서는 항소를 안 할 거고가 이제 전부 승소, 전부 항소의 경우인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부 승소와 일부 패소한 경우에 있어서 1억 원 청구했는데 7천만 원만 받아들여졌다. 그 다음에 3천만 원은 패소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일부 청구와 또 일부 판결 등을 헷갈려 했는데, 지금의 경우는 일부 청구가 아니라 청구 자체는 1억 원 다 했는데 7천만 원만 받아줬다. 그러니까 일부 승소예요. 오늘 말하는 것은 일부 청구가 아니라 일부 승소. 그러면 7천만 원 받아준 데 대해서는 양쪽 다 항소할 수가 있어요. 1억을 청구했던 원고는 3천만 원 덜 인정해 준 것에 대한 불만, 그 다음에 피고 입장에서는 만약 한 푼도 못 주겠다라는 이런 싸움이었다면 7천만 원 주라고 한 점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원고 피고 다 항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이게 7천만 원 1심 부분이 항소심에서 1억 원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영원으로 빵원으로 갈 수도 있고, 이거는 항소원 입장에서 나빠지더라도 양쪽이 항소했기 때문에 그렇지 자기 항소 기준으로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게 양쪽 다 항소한 게 아니고 7천만 원이 억울하다고 피고만 항소했을 때는 이게 1억 원 쪽으로 갈 수는 없다라는 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죠. 그러니까 7천만 원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서 피고만이 항소했다면 7천만 원보다 줄어드는 쪽으로 작동해서 판결이 내려져야지, 이 항소심이 보니까 오히려 피고만이 항소하고 피고가 열심히 대들고 싸웠는데 오히려 항소심에 볼 때는 이게 1억 원 다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심에서는 그나마 3천만 원 깎여서 덜 주는 식으로 처리가 됐는데, 판단이 됐는데, 항소심에서 판단해 본 결과 오히려 1억 원 다 줘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항소심에서 그것 심증대로 판단을 해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피고만이 항소했기 때문에 7천만 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서 피고만이 항소했기 때문에 1억 원의 심증을 들더라도 1억 원으로 바꾸는, 즉 만약에 그 심증대로 지금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라는 원리를 작동시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면 1심 판결이 잘못됐죠. 왜? 항소심 심증대로라면 1억 원 줘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 그 심증대로라면 1심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지급하라, 이런 판결을 해줘야 돼요. 자판이 원칙이라 했죠, 항소심은. 그러니까 1심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7천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 볼 때는 1억 원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됐으니까 피고의 항소에 따라서 뭐 지금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이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심증대로라면 1심 판결이 잘못됐으니까 취소하고, 이때는 취소예요. 파기라는 말 안 써요. 여러분이 1심과 2심일 때는 왜 취소라는 말 쓰고 2심과 3심일 때는 그 깨트릴 때 파기라는 말 쓰는지 지금 잠깐 빠져서 하는, 내가 이미 제공된 동영상에서 그런 용어 사용도 설명했을 것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입에 대법원은 파기 이런 말 배우는데 1심과 2심은 잘못됐을 때 파기라는 말 안 쓰고 취소라는 말 쓰고 자판이 원칙인데, 자판이 원칙인 것은 연속 개념, 속심 개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대법원은 속심이 아니라 사후심이에요. 법률적 해석 적용만, 그 사실적인 것은 그대로 놔둔 채 사후적으로 법률 해석 적용만 판단하니까 환송을 해라. 사실적인 건 내가 법률적 해석 적용 이렇게 하니까 혹시 그것에 따라서 사실적인 주장에 대해서 환송해서 더 추가 주장을 펼치려면 펼쳐라, 뭐 이런 의미로서 환송이란 말이 이해됐고, 이쪽에 있어서는 자판이 1심과 2심은 속심의 구조상 자판이 그런 대로 이해됐는데 1심과 2심은 잘못됐다고 했을 때의 항소심이 취소라는 이런 용어를 쓰고, 대법원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왜 파기라는 용어를 쓰는지 누구 말해봐. 뭔가 지금 용어 그렇게 쓰잖아.
그런 용어 왜 그렇게 쓸까 한 번도 고민 안 해봤어? 교과서에도 없어. 어디에도 없어. 그래서 나도 한번 고민을 해봤어. 1심과 항소심은 사실심이자 법률심인 거에서 찾았고, 항소심에서 대법원은 이제 법률심만이니까 이쪽에서는 취소라는 말로 해서 이런 거야. 내가 수식으로 쓰면, 또 상소심 전문이 또 우리 수리학부 출신인데 이런 거야. 1심, 우리가 판결이라는 건 뭐야? 내가 사실을 확정해서 이 재판의 구조를 외워봐. 법규의 해석 적용을 해서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게 재판이잖아. 재판의 메커니즘은 사실을 스몰 a라고 하자. 그다음에 그거에서 따른 법규 해석 적용을 라지 a라고 하자. 그러니까 스몰 a에다가 라지 a를 해서 나오는 권리 의무 효과가 알파라고 하자. 그치? 그러면 우리가 1심과 2심 관계에서는 이거 여부를 막 싸울 수도 있고 이거 여부를 싸울 수도 있어. 사실이 판단이 어쩌고 저쩌고 싸울 수 있고 판사의 판단이 불만이라고. 법규 해석 적용이 라지 A라고 할 게 아니라 라지 B라고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싸울 수 있어. 그러니까 사실의 확정이라든지 법규 해석 적용은 1심, 2심 간에는 다 계속 승부를 던질 수가 있어.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대법원은 이거는 뭐는 확정됐어? 스몰 a는 확정된 거고 요거냐 갖고 불만을 갖고만 하라는 게 대법원이 법률의 해석 적용 갖고 싸움을 벌일 수 있다 이 이야기야. 그렇지?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이제 알파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뭐만 이제 승부를 서로 분쟁을 보냐면 라지 A로 해석해야 되느냐 라지 B로 해석해야 되느냐를 보는데 파기환송했다라는 건 어떤 거야? 원래 판결이 스몰 a에다가 라지 A를 곱해서 알파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대법원은 이걸 라지 A로 법률의 해석 적용을 한 게 잘못이라고 하면서 파기를 하는 거야. 뭐라고 해석 적용해야 된다? 그거의 반대인 B라는 것을 해석 적용, B라는 식으로 해석 적용해야 된다. 이런 거야. 그러면 사실은 그대로 확정된 채 B를 곱하면 베타라는 결과가 나와서 승부가 뒤집히겠지. 그렇지? 승부가 뒤집힐 텐데 왜? 환송 뒤에는 파기 판결의 기속력 때문에 여기서 라지 A가 아니라 B라는 해석 적용을 해야 된다고 내려보낸 것에는 기속돼. 환송 뒤에 파기 판결의 기속 때문에 법률적 해석 적용은 기속되니까 승부가 이렇게 되면 베타로 될 것 같지만 꼭 베타라고 결과가 환송 뒤에 나오는 게 아니라 다시 알파라는 똑같은 결과도 나올 수도 있어. 왜 그런 거야? 왜 알파라는 똑같은 결과 파기환송 판결에 기속돼서 라지 A라고 해석 적용하지 말고 B라고 해석 적용하라는 식으로 파기환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왜 승부는 안 뒤집힐 수 있는, 대부분 뒤집히겠지만 안 뒤집힐 수도 있는, 그건 뭐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잘 봐봐. A에다가 라지 A 하면 알파인데 A에다가 B를 하면 베타로 나와야 되는데 왜 베타가 안 나오고 다시 알파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 내가 산수를 잘못했나? 산수를 잘못했어? 해봐. 상소심 전문. 왜 이게 베타가 아니고 다시 알파가 나올 수 있는 거야? 다른 이유로. 아니, 기속은 된다니까? 법률의 해석 적용은 기속되니까 바꿀 수가 없어. A가 잘못했다. B라고 해석 적용하라고 내려보냈으니까. 지금 말하려는 게 뭐를 말하려는지 조금 더 접근해봐. 여기서 요 수식과 요 수식이 베타가 아니라 알파가 나올 수 있으면 이건 건드리면 돼, 안 돼? 파기 판결의 기속력 때문에. 이건 건드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다시 베타가 아니라 알파가 나올 수 있는 건 어디서 뭐가 건드려지면 그런 거야. A 플러스 A-로 해서 이렇게 하면 계산해보면 베타가 아니라 알파가 나올 수 있어. 이 A-가 뭐야? A-가. A에 대해서 A-가. 환송 전에 펼쳐놓은 사실이 A로 펼쳐놨던 것에서 아까 계속 내가 뭐라 그랬어? 환송 뒤에 추가적인 공방이 있으면 뭔가 펼칠 수 있다라 했잖아. 그 대법원이 파기한 법률 해석 적용에 맞춰서 뭔가 보통의 경우는 이미 여기서 뭔가 사실의 주장을 놔둔 채 끝맺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보통의 경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주장 다 펼쳤겠지. 그런데 대법원서 법률 해석 적용을
라지 A가 아니라 라지 B로 하라고 한다면 나 추가 공방을 조금 더 살을 붙이거나 조금 변형된 어떤 얘기를 하거나 그 대법원에서 내려보낸 그런 틀에서 뭔가 더 주장을 펼치겠다라는 게 있으려면 있을 수도 있고 그걸 A-라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파기환송 뒤에 펼쳐지는 그 항소심 변론에서 추가로 펼치는 어떤 주장을 A-라고 해봐.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면 요게 대법원 올라가기 전에 펼쳤던 주장 A와 스몰 A와 환송된 뒤에 추가로 자기 나름대로 더 막 뭔가 퍼부은 그 A-가 합쳐진 게 사실의 주장 내지 확정될 수 있는 전제고, 거기다가 이번에는 법률의 해석적인 B를 하더라도 요게 A의 B 더하기 A-B니까 요거는 알파가 아니라 베타일 수 있지만 요것 때문에 다시 알파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았어? 너 지금 계산 잘했어? 상하소심 전문 계산 잘했어? 어? 이해됐어? 안 된 것 같은데? 어? 어? 그럼 수식은 잘 쓴 거야? 맞아? 수식에 오류 있어? 그러면 A 수학에는 맞는 것 같다는 건 없잖아. 맞는 거지. 우리 법학에는 정답이 없는 거지만. A-가 뭔지 알겠냐고. A-만 말해봐. A-가 어디서 나온 얘기야? 새롭게 지정한 사실. 그치. 어느 시점에 파기환송된 이후에 뭔가 기존 거와 다른 어떤 플러스적인 스몰 A-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다시 원위치로도 갈 수도 있다는 거지. 꼭 승부가 이겼던 게 뒤집어지거나 졌던 게 이기는 것으로 파기 판결의 법률적 해석 적용이 반대쪽으로 갔다고 해서 결과가 뒤집히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꼭 100% 그렇지는 않은 게 요 스몰 A- 때문이라는 거지. 스몰 A-. 그러니까 환송 뒤에 펼쳐진다는 변론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환송 뒤에 펼쳐진 변론은 그냥 여기까지 반복적인 얘기 또 하고서 뭐 이렇게 끝났다면 승부는 이 법률의 해석 적용에 따라서 원래 올라가기 전과 다시 파기돼서 내려온 거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만 환송 이후에 펼쳐진 변론이 의미 있게 작동을 하면서 거기에 또 하나 변수가 더 추가되면서 다시 이 최종적인 판결은 원위치적인 판결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 법률 해석 적용은 반대로 해석을 하라는 식으로 파기됐더라도. 이해할 수 있겠어? 되겠어? 잘 안 되는데 상소심 전문이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어? 어? 됐어? 됐어? 그러니까 다시 와서 그럼 파기하고 취소 때문에 이것까지 끌고 왔는데 취소는 스몰 A도 건드릴 수 있는 기도 하고 라지 A도 건드리는 거야. 1심과 2심은 사실적인 부분과 법률적인 부분을 합친 그런 부분에서의 잘못했다고 얘기하니까 취소라는 말을 쓰는 것 같고, 대법원 단계는 뭐는 이미 고정 변수로 놔둔 채 뭐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야. 대법원 단계에서는 스몰 A는 놔둔 채 라지 A만 잘못됐다고 하니까 이때는 그걸 다 취소시킬 수는 없고 뭐만 한번 툭 쳐서 파기한다라는 용어가 나온 것 같아. 법률적 해석 적용을 니네가 라지 A로 한 게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자기의 B라고 스스로 자판하지는 않지만 그런 상태에서 내려보내면 파기 판결의 기속력 때문에 받은 데는 이제 라지 A로 하면 안 되고 그거의 반대인 라지 B로 해야 되는 기속력을 갖게 되는 거지. 상황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그때 대법원은 파기는 사실적인 거는 건드릴 수 없는 단계에서의 법률적인 것만 갖고, 그러니까 그때는 아까 말한 대로 환송이 원칙이 되는 거고, 1심과 2심은 법률적 사실적 합쳐서 다 취소하고,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이제 사실적이든 법률적이든 다 취소시켰으니까 스스로 자판하는 게 원칙적인 틀이라는 거죠. 원칙적. 대법원은 사실적인 거는 잘 건드리지 않으니까 스스로 자판하는 게 원칙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아까 소송종료 선언의 예 같은 건 사실적인 주장을 건드리는 거 아닌 채니까 그냥 자기네가 자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소송종료 선언 아까 같은 상황은 있기도 했던 거지. 되겠어요?
그런 상황이야. 그런 상태에서 분리변경 원칙이 이해는 이제 했는데, 이해가 됐는데 10-2의 가로 1번만 봐봐. 피고 만이 항소. 왜 문제가 돼? 아까 같이 되게 심플해. 1억에 대해서 7천만 원 인정했는데 피고 만이 항소했다. 이런 건 되게 심플한데 뭐가 항상 문제냐면 상계가 문제야. 상계는 왜 문제야? 변제했느냐 아니냐 이런 거와 달리 상계는 자기 돈 생으로 까이면서 뭔가 승부가 벌어지는 거니까 이것의 이익 불이익도 여기서는 문제가 되는 거야. 아까 말한 대로 1억 청구했던 게 7천만 원 받아들여진 것에서 만약 피고만이 항소했다. 뭐 이런 경우와 이 경우에 있어서 이제 특수하게 문제를 그런 일반 넘버도 이런 데서 자꾸 문제를 푸는 것은 상계 때문에 그래. 상계를 인정해서 상계 항변이 인정돼서 상계가 항변이 인정돼서 이 A라는 청구에 대해서 B라는 반대 채권에 대해서 A라는 소구 채권에 대해서 반대 채권을 갖고 해서 막아냈다. 뭐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는데 피고만이 항소하고 원고가 항소도 부대 항소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항소심에서 보니까 이번에 소구 채권의 성립을 부정해요. 소구 채권에. 피고만이 항소했어요. 피고는 상계 항변을 받아줘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는데 원고 청구가 기각됐는데 피고만이 항소했다는 건 피고의 항소는 어떤 심정으로 항소했겠어요? 일단은 예비적으로 상계를 써서 가까스로 막아는 냈지만 피고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끝나는 거를 더 원하는 거예요. 이 소구 채권 자체가 인정이 안 되면서 이기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1차적으로는 네가 나한테 돈 빌려줬다는 거가 채택이 안 되고 이기고 싶지. 네가 나한테 돈 빌려준 거는 맞는데 나도 너한테 돈 받을 거 있으니까 상계하는 것이 받아들여져서 이긴 것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자기가 막아내긴 했지만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긴 했지만 이 사람 심정은 그 2차적인 상계를 쓰지 않고 이기고 싶다라는 생각이겠죠. 그러니까 피고만이 항소를 했어요. 근데 항소심이 소구채권의 성립을 부정을 해요. 소구채권의 성립을 부정해요. 소구채권의 성립. 그러면 피고의 의도는 소구채권의 성립이 없으면 상계카드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고만이 항소를 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1심도 실은 잘 보세요. 청구가 기각됐어요.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된 것은 A채권 그림으로 그린 다음에 A채권 인정되고 그때 기판력에서도 이런 그림 한번 객관적 범위 때문에 알려줬지만 B 소구채권이 쓰이면서 상계가 쓰이면서 기각이 됐는데 지금 2심의 판단대로라면 어떤 거냐면 A라는 채권 자체가 인정이 안 되고 그것에 따라서 청구가 기각되는 거예요. 그죠? 항소심의 판단대로라면 같은 결과는 1심과 마찬가지로 청구가 기각되긴 하지만 1심 때는 A 청구 인정되고 B라는 반대 채권이 상계에 쓰이면서 기각된 것인데 반해서 항소심에서는 A라는 소구채권 자체가 인정이 안 되면서 기각되는 것이 되는 상황인데 그럼 여기 질문을 왜 던졌느냐. 같은 청구 기각이니까 항소를 했지만 청구 기각이 되니까 1심 판결의 결론은 문제될 거 없으니까 항소했지만 혹시 2심에서의 결과도 청구가 기각이고 1심에서의 결과도 청구 기각이니까 1심 판결이 잘못된 건 아니다. 1심은 다만 상계까지 써서 청구 기각이 된 거고 항소심대로의 생각대로라면 상계 안 쓰면서 청구 기각이니까 뭐 하여튼 청구 기각은 기각이니까 이거 네가 항소해봤자 1심 판결이 잘못됐으면 항소가 인용되는 거고 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것이지만 1심 판결이 잘못되지 않았으니까 항소를 1심 판결이 제대로 된 거라고 보면 기각을 시켜야 되는데 이때 항소를 기각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항소를 기각시키면 안 되냐면 1심 판결과 2심 판결의 실질적인 청구 기각은 결론은 똑같지만 상계가 쓰였느냐 아니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요. 피고한테 다가가는 의미가 틀리니까 이때는 특이하게 1심 판결 똑같은 청구 기각이지만 1심에서 상계를 썼던 청구 기각을 취소를 시켜주고 상계를 안 쓴 채 원고의 소구채권 자체가 인정이 안 돼서 되는 청구 기각으로 해줘야 이 기판력 문제의 상계를 둘러싼 기판력 문제가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의미가 틀려지기 때문에 판결의 효력이 틀려지기 때문에 청구 기각이라는 결론은 같지만 1심 판결을 취소시킨 상태에서의 또 다른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결론은 청구 기각이지만 청구 기각을 해줘야 된다가 1번의 문제를 지금 우리가
그 이유는 그런 청구기각 판결이지만 의미가 틀리다라는 걸 아느냐. 이해했어요? 그렇게 됐죠. 2번은 원고만이 이번에 항소했어요. 원고만이 항소했는데 피고는 가만히 있었는데 항소심이 소구채권의 성립을 부정해요. 항소심이 소구채권, A라는 채권. 그럼 잘 보세요. 1심에서는 원고는 적어도 기각은 됐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카드를 끌어내서 기각됐어요. 상계항변을 쓰게 해서 이겨냈잖아요. 그러니까 기각됐잖아요. 그래도 상계라는 것에 쌤 처리가 되면서 상대방 것도 날아간 꼴이 됐잖아요. 자기 거가 지금 기각됐지만 그 기각되는 1심 판결의 내용을 보면 상대방 상계 카드가 나오면서 날아간 건데 지금 2심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 채권, 원고 입장에서의 원고만이 항소했는데 원고 채권 자체가 인정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심증대로 하면 기각은 기각인데 1심의 청구기각은 상계항변을 끌어내서 낸 청구기각인데 항소심에서의 청구기각은 자기의 청구했던 채권이 인정이 안 되는 청구기각인데 자기만이 항소했으니까 같은 청구기각이니까 뭐 유리한 것도 없고 불리한 것도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불리해진 거예요. 잘 보세요. 원고 입장에서는 상계카드를 써서 자기가 기각된 거와 상계카드까지 안 간 채 자기 청구채권이 자기 소구채권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게 기각되는 것은 틀린 거니까 원고만이 항소한 상태에서는 이게 지금 분리병금지원칙 관련해서 왜 등장했냐면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에서는 원고가 불이익하게 된 꼴이 돼요. 결과인 청구기각만 보면 달라질 게 없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상계항변의 특수성 때문에 이게 의미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분리변경금지원칙 때문에 원고의 청구가 같은 기각이더라도 항소심의 판단대로라면 불이익하게 된 셈이다. 상계항변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경우에 있어서 이 경우에 있어서 항소를 받아주다 보면 1심 판결을 지금 취소하고 청구기각을 해버리면 의미가 달라지는 거니까 이때는 항소를 그냥 심증대로 판단하기 위해서 항소를 받아주면 안 되고 항소를 그냥 거두절미하고 기각시키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살려줘야지 원고만의 항소 입장에서 원고에게 불이익하지 않게 되는 거지. 항소를 인용해버리면 그 다음에 항소를 인용한다는 것은 1심을 취소하고 항소심의 심증대로 상계까지 안 간 채 소구채권의 불성립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시켜주면 원고의 입장에서는 불이익하게 된 셈이다. 그러니까 항소를 인용하면 안 되고 항소를 기각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